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6부 의병. 서방님, 세아씨가 사시는 곳이 어느 고을이랍디껴? 신랑이 먼저 나룻배로 강을 건너고 난 다음 선편으로 조랑말을 태우고 가던 웅보가 전립선 양진사댁 머슴에게 물었다. 장서방 집에서 가깝다우? 우리 집에서 가깝다면 어디란 말이오? 불에매라든가. 불에매라면 바로 우리 마을 윗동네 말이오? 그렇다니까요. 불에매 어느 댁 처자랍니껴? 박초시 어른 댁의 셋째 따님이랍디다. 박초시? 웅보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물 위에 주저앉을 뻔하였다. 부롬의 박조씨라면 웅보와 그의 친구들이 속량되어 새끼내 처음 털을 잡고 땅을 일구기 위해 물둑을 쌓을 때부터 하인들을 시켜 회방을 놓았을 뿐만 아니라 웅보의 친구 김치근을 매질하여 죽인 악종이 아니던가. 더구나 웅보와 그의 새끼네 친구들은 가보년에 박조씨한테 김치근을 죽인 보복을 하였다 하여 나주 관아에 끌려가서 죽지 않을 만큼의 고초를 겪지 않았던가. 그리고 지금 박조씨는 궁토가 되어버린 새끼네 사람들의 농토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고, 해필이면. 웅보는 하늘을 쳐다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마치 가보년에 박조씨한테 김치근을 죽인 앙가품을 했다는 죄로 나주 관가에 붙들려가서 초주검이 되도록 곤장을 맞았을 때처럼 갑자기 온몸의 기력이 쫙 빠져버린 기분이었다. 웅보는 만석이를 태운 조랑말의 견마잡이가 되어 영산포를 지나 새끼네 쪽으로 가는 동안에도 말 고삐를 놓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만약 새끼네 사람들이 웅보 자신이 부롬의 박초시 사유의 견마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할까 하는 생각이 들자 고개를 바로 들기조차 부끄러웠다. 만석이의 친형 행렬이 새끼네 앞을 지날 때 다행히 마을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웅보의 마음은 여전히 거무죽죽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비로소 쌀 10가마니 때문에 유씨 부인의 청을 받아들여 품자리를 같이 했던 20년 전의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였다. 장서방! 정신을 어디다 두고 허청거리는 겐가? 새끼네 앞을 지나 부로매로 휘어드는 산모퉁이를 안고 돌 때 웅보가 박초시 생각으로 발을 헛딛고 말고삐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조랑말이 기우뚱 한쪽으로 쏠리자 만석이가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만석이는 나무 기러기를 안고 가던 결립선 사내에게 웅보 대신 견마를 잡으라고 하였다. 웅보는 나무 기러기를 안고 부로매로 접어들었다. 해는 어느덧 상투머리 위에서 서쪽으로 서너 뼘 가량이나 기울었다. 친형 행렬은
신부집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박초씨 집에서 가까운 사처로 향했다. 신랑은 사처에서 잠시 머물면서 관복으로 갈아입은 후 정해놓은 혼례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신랑이 사처에서 머무르고 있는 동안 웅부는 바자울의 석류나무 그늘 밑에 퍼질러 앉아서 땀을 식히고 있었다. 아침에 그가 새끼네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강바람이 살랑거렸는데 해가 떠오른 후로는 바람 한 점 없었다. 그는 잠시 후에 나무 기러기를 안고 신랑을 안내하여 신부집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사처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웅보는 석류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버릇처럼 푸푸 뜨거운 입김을 토해냈다. 그것은 더위 때문이 아니었다. 만석이가 박초씨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뿌질뿌질 우라가 치민 것이다. 이런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그랬구나 하고 부름회까지 따라온 것을 후회하였다. 물론 유씨 부인이 그를 만석이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고 그를 종자로 딸려 보낸 뜻은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유씨 부인의 그 같은 배려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하필이면 만석이의 새아씨가 될 처자가 박초씨의 딸이라니 곱씹어 생각할수록 염통이 벌떡거리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후에 나무 기러기를 안고 신랑을 안내하여 박초씨 집으로 갈 일이 심란하기만 하였다. 웅보는 천천히 일어서서 사처의 문간 그늘에 조랑말을 메어놓고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양진사댁 머슴에게로 다가갔다. 어이, 만석이 도령님, 아니 새서방님께서는 혼례를 올리고 나서 경성으로 올라가신다요? 아니면은 그냥 나주에 계신다요? 웅부가 그의 옆에 앉으며 넌젓이 물었다. 아,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소? 들리는 말로는 미구의 나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디다마는. 높은 자리라니요? 웅보는 전립선 사내 곁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다시 물었다. 아, 우리 새서방님은 일본 사람들하고 가깝지 않어. 그러니까 설라문이 일본 세상이 되면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이 뻔하지 않소? 높은 자리라면 얼마나? 새서방님이 모시고 있던 어른이 관찰사로 내려오셨다니까. 관찰사는 못 되더라도 그 밑에 자리는 안 죽었소. 그러면서 전립선 사내는 마치 자신이 벼슬 자리에 오르기라도 한 것처럼 두 어깨에 힘을 주고 좌우로 몇 번 상반신을 흔들어 보였다. 그래, 언제나 벼슬을 얻게 된답니까? 그것을 내가 어찌 알아? 박서방이라고 하는 전립선 사내가 퉁명스럽게 내질렀다. 웅부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문간의 그늘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양을 지켜보고 앉아 있었다. 바람은 불지 않았다. 사처 바자울 밖에 서 있는 가죽나무의 잎들이 더위에 생기를 잃고 데쳐놓은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옆집에서 낫닭이 자지러지게 울었다. 웅부는 새끼네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늘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자니 졸음이 쏟아졌다. 저 박서방이 대신 기러기를 좀 안고 가시오. 신부집에서 사람이 와서 혼례 시간이 다 되었다고 알려오자
웅보가 걸립쓴 사내에게 부탁을 해보았다. 그는 나무 기러기를 안고 박초씨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왜 목기러기를 안고 가오? 아이고, 내가 점심을 급하게 먹어서 그런지 아랫배가 들어오면서 설사가 나오려고 해서 그런단께요. 기러기를 안고 가다가 설사가 쏟아지면 낭패가 아니겠소. 웅보는 그러면서 두 손으로 아랫배를 틀어 안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핑계가 좋아서 사도 내 집에 가겠소. 내가 조랑말을 지켜야 하니께 설사 핑계를 대지 말고 냉큼 도령님을 인도하시오. 박서방이 거절을 하여 웅보는 하는 수 없이 나무 기러기를 안고 만석이를 안내하게 되었다. 박초씨 대문 밖에 이르자 박초씨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위를 맞았다. 웅보가 신랑보다 앞서 박초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대청의 토마루에 이르러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나무 기러기를 넘겨주었다. 신랑은 나무 기러기의 머리를 쥐고 마루로 올라섰다. 신랑이 전한 청에 이르자 신랑보다 앞서 대청으로 올라선 박초씨는 서쪽을 향해 서 있었고 신랑은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으며 나무 기러기를 바닥에 놓았다. 만석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절차에 따라서 움직였다. 이때 주인의 심부름을 하던 사람이 나무 기러기를 받아 박초씨의 부인에게 전달했다. 만석은 잠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있다가 일어서서 박초씨에게 2번 절했다. 박초씨는 답례를 하지 않았다. 이때 수모가 신부를 부축하여 중문으로 나왔으며 이어 신랑 신부의 상견례가 있었다. 신부의 얼굴이 모란 꽃처럼 탐스러웠다. 유난히 눈매가 고왔다. 상견례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 큰 상을 놓고 신랑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두르고 서 있고 신부는 동쪽에서 서쪽을 두르고 서 있다가 주례자의 안내에 따라 각각 큰 절을 하였다. 족두리에 원삼을 입은 신부가 먼저 절을 하고 신랑이 답배를 하였다. 신부가 먼저 2번 절하자 신랑은 1번 절하였다. 신랑은 동쪽에 앉고 신부는 서쪽에 앉았다. 절이 끝나자 합환의 술잔이 돌아갔다. 만석이의 혼례를 구경하던 웅보는 문득 그가 종의 굴레에서 풀려나서 새끼내로 떠나오기 전날 찬물 한 그릇을 떠놓고 쌀분이와 예를 올렸던 때가 생각났다. 사모 관대에 검은 신을 신지는 못했을 망정 쌀분이를 아내로 맞을 수 있다는 사실만이 그렇게 오달질 수가 없어 혼례식의 초라함 따위는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되지 않았었던 것이다. 혼례가 끝나자 이내 날이 어두웠다. 신부 집에서는 신랑 쪽에서 따라간 종자들을 후하게 대접했다. 웅보는 되도록이면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신방에서 멀찍이 떨어진 담벼락 아래를 서성거리며 신방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 신랑이 신방에 들자 여러 안악들이 신방 주위에 모여서 신방 지키기를 하느라 수런거렸다. 그들은 문틈으로 신방을 엿보며 키득거렸다. 웅보는 멀찌감치 서서 신방에 불이 꺼지고 신방을 지키던 안악들이 하나둘 물러간 다음에도 한동안 그대로 서서
어둠에 덮인 신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집안이 조용해지자 낮에 신랑 일행이 잠시 머물렀던 사처로 돌아가 종자들이 잠들어 있는 행랑방으로 들어섰다. 사처의 행랑방에 들어와 자리에 누운 웅보는 어쩐 일인지 자신이 서글퍼졌다. 만석이가 혼례를 올리는 것이 기쁜 일이기도 하였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어딘가 아쉽고도 안타까운 생각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그가 뼈가 휘도록 일구어 놓은 새끼네 그 논에 다른 사람이 심은 벼가 검실검실 자라고 있는 것을 볼 때 느끼곤 했던 참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스러웠던 기분과 비슷했다. 웅보는 새벽에 서둘러 새끼네로 돌아갈 요량으로 애써 눈을 붙였다. 신랑이 사흘 후에야 신부와 함께 노루목으로 돌아갈 터인즉 그동안에는 새끼네에 가 있고 싶었다. 그는 어렴풋이 영산강에 물 흐르는 소리를 가늠하며 머릿속을 비우려고 애썼다. 그가 막 얼숭얼숭 잠이 들려는데 밖이 소란해지면서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웅부는 밖이 소란한 것이 심상치 않은 듯 싶어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다. 사처의 마당 안에 횃불을 밝혀든 박초씨 하인들이 바쁘게 덤벙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오? 왜들 이러시오? 웅보가 박조씨의 하인들을 보고 다급하게 물었다. 큰일 났소. 횃불을 든 하인 하나가 낭패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행랑방의 신랑 측 다른 종자들도 잠이 깨어 뛰어나왔다. 아이고, 큰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웅보가 다시 물었다. 그렇게 묻고 있는 웅보는 어쩐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아무래도 신랑의 신변에 무슨 변이 생긴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웅보의 짐작은 맞아떨어졌다. 아이고, 신랑이 없어졌단 말이오. 횃불을 든 박조씨의 하인이 찾아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요? 세서방님이 없어지다니 무슨 일이오? 잠에서 덜 깬 박서방이 그 소리를 듣자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무엇이 어쩌요? 웅보도 너무 놀라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기계를 든 사내들이 몰려와서는 끌어갔다고 한다고요. 기계를 든 사내들이 언제 그랬단 말이오? 횃불 든 하인의 말에 웅보가 다급하게 물었다. 잠시 존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사방 동구 박거정 쫓아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구만이라오. 그래, 기계를 든 놈들이 어디로 갔다고 합디까? 모르지라오. 창졸지간에 당한 일이라 어디로 갔는지. 웅보는 박서방과 함께 그 길로 박조씨 집으로 뛰어갔다. 박조씨 집은 아닌 밤중에 신랑을 도둑맞고 발칵 뒤집혀 있었다. 박조씨의 부인은 마당에 퍼질러 앉아 채신을 할 생각을 겨를도 없이 땅을 치고 울었고 성미 급한 박조씨는 죄 없는 하인들만 닥달하고 있었다. 혼인잔치에 참례한 친척들은 마루에 앉거나 서 있었고 몇몇은 박조씨 내외를 둘러싸고 위로하였다. 아래 것들은 마치 자기네들 잘못으로 신랑을 도둑맞기라도 한 것처럼 몸을 조그맣게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신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신방에서 훌쩍거리고 있을 것이리라. 기계를 든 놈들이 어떤 놈들이며
모두 몇 놈이나 된답니까? 박서감과 함께 박조씨 집에 뛰어온 웅보가 박조신의 하인을 붙들고 물었다. 어떤 놈인들 모르겠지만 경황 중에 얼핏 보기에 너된 놈이 되더랍디다. 그놈들 차림새는 모르시오? 어떤 차림이라고 합디까? 그것을 어찌 알겠소? 하인이 퉁명스럽게 내질러 버렸다. 웅보 생각에 기계를 들었다면 그들은 필시 창의병이 분명한 듯 싶었다. 만석이를 끌어간 것이 창의병이라면 그의 신분을 익히 아는 자들의 소행임이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웅보는 만석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석이가 그의 핏줄이라서가 아니고 유씨 부인을 위해서 절대 그를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보, 날이 새면 내가 세서방님을 찾아 나설 테니까 이 일을 아직은 마님께 기별하지 말도록 해주시오. 웅보는 박서방에게 그렇게 말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박주신의 가족들과 신랑을 따라온 상객이며 종자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마당과 대문 밖에 서성거리고만 있었다. 웅보도 박서방과 함께 사처로 돌아와 토마루에 쪼그리고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첫 닭이 울자 떠날 차비를 하였다. 나도 장서방을 따라 나서겠소. 박서방이 웅보를 따라 나오며 말했다. 그것은 안 돼요. 박서방은 여기 남아 있으시오. 웅보는 단호하게 박서방을 뿌리쳤다. 그는 박서방을 데리고 대부리를 만나러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서방님을 찾으러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만이라도 귀띔을 해주시오. 나도 모르오. 지피는 데도 없이 세서방님을 찾아 나섰다게 되는 거유. 웅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조차 모른다고 하자 박서방은 적이 한심스러워하는 말투로 퉁겨댔다. 그가 보기에 지질맞은 웅보가 세서방을 찾아 나섰겠다고 하는 것이 가소롭기까지 한 것이었다. 박서방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웅보의 뒷모습을 보며 냉소를 보냈다. 그는 웅보를 한갓 비천한 비자 출신의 무지렁이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서방 때문에 잠시 지정거린 웅보는 부롬의 마을을 떠나 곧장 태매산 쪽으로 발걸음을 서둘렀다. 그는 태매산에 대부리가 없으면 월줄산까지라도 찾아갈 요량이었다. 부르메를 떠나올 때 새벽 공기가 찜부러 가더니 새끼내를 건너면서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들매를 바짝 쬐고 나서 걸음을 빨리 했다.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들바람이 거칠어졌다. 반다람으로 걸음을 재촉하는 바람에 등짝이 땀이 젖었다. 그는 벌컥거리는 논뚝길을 타고 부덕촌의 황토산을 넘어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갔다. 빗발 사이로 희번하게 새벽이 트여왔다. 태매산의 모습이 눈앞에 출렁거렸다. 그의 몸은 비와 땀으로 흠씬 젖었다. 웅보는 태매산을 향해 뛰었다. 20년 전 유씨 부인의 방에 끌려 들어가다시피 하여 유씨 부인과 품자리를 같이 했던 때의 일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미투리 발바닥에 벌컥거리는 논뚝에 차진 흙이 유씨 부인의 푼푼한 살결처럼 느껴졌다. 그때 웅보는 음락을 느끼기보다는 두려움뿐이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삭신이 참나무 토막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었다.
상전의 잔칫날 어머니가 몰래 가져다 준 고기 부스러기를 먹을 때처럼 목구멍 속이 울렁거리기만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새벽녘에 유씨 부인이 어음을 던져주며 그를 밖으로 내쫓다시피 하였을 때 웅부는 비로소 질긴 밧줄에 사지를 결박당해 있다가 풀려난 기분이었다. 그는 미처 부모님께 하직 인사도 올리지 못하고 새벽길을 재촉하여 영산강을 건너 새끼내로 돌아오면서 얼핏 유씨 부인의 향긋한 채취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유씨 부인의 그 몸냄새는 오랫동안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 냄새는 마금예나 쌀분이에게서 맡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랐다. 빗방울은 더욱 굵어졌다. 태매산 밑에 마을에 이르자 물골을 보기 위해 들로 나온 농군들의 모습이 보였다. 웅보는 마을을 지나 무턱대고 태매산으로 올라갔다. 대부리가 이끄는 창의병이 어디쯤에 둔취해 있는지도 모르면서 산정을 향해 올라갔다. 웅보는 태매산을 다 뒤져서라도 창의병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등성이를 넘자 작은 골짜기가 나왔다. 골짜기에는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 때문에 산골물이 넘쳤다. 소나무 숲속 어디에선가 동박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솔새 소리도 들렸다. 골짜기를 건너 다시 등성이를 타고 올라갔다. 소나무며 잡목들이 앞을 가렸다. 등성이를 올라갈수록 숲이 더욱 찝찝했다. 창의병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도 없었다. 아무래도 허탕을 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갑자기 힘이 빠졌다. 그러나 그는 잠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목청껏 대부리를 외쳐 부르고 싶었다. 두 번째 등성이를 추어 올랐을 때 빗방울이 그쳤다. 빗방울이 그치면서 무겁게 가라앉았던 하늘이 회색빛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이내 햇살이 뻗칠 것처럼 맑아졌다. 하늘이 열리면서부터 절망적이었던 그의 답답함도 차츰 풀리기 시작했다. 비가 멎자 바람도 숨을 죽였다. 웅보가 두 번째의 등성이를 추어 올라 다시 골짜기를 더듬어 내려가고 있을 때였다. 떡갈나무며 떼죽나무, 검양 온나무, 굴참나무, 자작나무들이 칡덩굴과 함께 어우러진 골짜기의 비탈을 내려가고 있을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초립을 쓴 사내 두 명이 그의 가슴에 총뿌리를 들이대며 손을 들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웅보는 너무 반가워 희죽이 웃었다. 웬 놈이냐? 초립을 쓴 사내 하나가 총뿌리로 웅보의 가슴팍을 찌르며 거칠게 물었다. 아유, 참말로 잘 찾아왔구만이라. 웅보는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연신 희죽거리며 그렇게 말했다. 웬 놈인지 물었지 않았느냐? 예. 새끼 내사는 장옹보라는 사람입니다요. 내 놈은 필시 외놈들의 여머리꾼인 게로구나. 그러면서 총을 들이댄 사내 한 명이 총개머리로 웅보의 머리통을 내리치려고 하였다. 아닙니다요. 아이고, 나는 창의병을 찾아온 사람이구만요. 웅보가 한 걸음 물러서며 다급하게 말했다. 배라고?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지는 장 대부리를 만나러 왔구만이라오.
대부리가 지 아우놈이란 게요. 웅보의 입에서 대부리의 이름이 튀어나오자 총을 들이대고 있던 사내들의 얼굴빛이 약간 달라졌다. 그제야 웅보는 제대로 찾아온 것을 알고 푸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느 틈에 하늘이 젖빛으로 밝아오고 있었다. 웅부는 초립선 두 사내들이 자기를 대하는 얼굴빛이 다소 누그러지는 것을 보고 필시 이들이 대부리의 부하들인 게로구나 하고 짐작했다. 아이고, 집에 급한 일이 좀 생겨서 그러니까 냉큼 우리 아우를 좀 만나게 해주시오. 웅보는 비로소 마음을 놓으며 다급한 목소리로 부탁을 하였다. 그는 그제야 몸이 흐슬부슬 흐물어지는 것 같으면서 사지의 기력이 탁 풀렸다. 그는 아무데나 주저앉고 싶었다. 성씨가 왜요? 초립을 쓴 사내 중에서 키가 앙바트만 쪽이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물었다. 장씨요. 내 이름은 장웅보고요. 그리고 내 아우는 장대불이라고 그래요. 그 말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어? 몸피가 가늘고 키가 큰 쪽이 웅보의 얼굴을 짭짭이 되작거려 살피며 말했다. 아이고, 내 말을 믿어주시오. 집에 황급한 일이 생겼단 게요. 아우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어찌 알았소? 웅보가 애원하는 빛을 띠며 말하자 키 큰 사내가 다시 물었다. 확연히는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왔구만이라오. 태매산에 장이병이 둔치하고 있다는 소문만 믿고 말이오. 그런 소문을 어디서 들었소? 이번에는 키 작은 사내가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소문은 영산포 안에 쫙 퍼져 있답니다요. 웅보 말에 두 사내는 다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장이병이 태매산에 둔취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말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히 드러나 보였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를 속이면 살아 돌아가지 못할게요. 그러면서 키 큰 사내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턱짓을 하였다. 키 큰 사내가 앞을 서고 그 뒤에 웅보가 따랐으며 키가 앙당한 사내는 웅보의 뒤를 지켰다. 몇 걸음 걷다가 웅포가 얼핏 뒤돌아보았더니 키가 앙당하고 올빼미처럼 눈이 동그란 사내가 총뿌리를 웅보의 뒤통수에 겨냥한 채 바짝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는 웅보가 조금이라도 어설픈 행동을 하거나 빡세게 굴면 이내 격침쇠를 잡아당길 것만 같았다. 그들은 골짜기에서 등성이를 추어올라 능선을 타고 한참 걸었다. 웅보는 어디쯤에 둔소가 있는지 차마 물을 수가 없어 잠자코 키 큰 사내의 뒤를 따르기만 하였다. 어느 틈엔가 젖빛 하늘에서 햇살이 퍼지기 시작했다. 새벽에 부르메를 떠나온 후 처음으로 햇살을 본 웅보는 비에 젖은 머리를 말리기 위해 초립을 벗어 들며 하늘을 보았다. 어느덧 해가 상투머리 위에 덩그렇게 올라와 있었다. 아직 멀었소? 능선을 따라 한참을 가다가 다시 등성이를 넘어 골짜기로 어슷하게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웅보가 참지 못하고 뚜벅 물었다. 그러나 그 둘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입을 열어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들이 골짜기로 내려가서 다시 등성이를 추어 오르기 시작했을 때
너덜건 쪽에서 몸집이 크고 둔팍하게 생긴 사내가 총을 들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람이 장십장 성님이라는디 확실한가 둔영에 데리고 가서 면지를 시켜보도록 하시오. 그곳까지 웅보를 안내하여 온 키 큰 사내가 둔팍하게 생긴 젊은이에게 말하며 그를 인계하였다. 여마리꾼이 아닌지 모르니까 닥달을 잘 하시오. 올빼미 눈을 닮은 키 작은 사내가 말하고 돌아섰다. 두 사람은 웅보를 다른 사내한테 인계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네, 장대장이 있는 둔소까지는 아직 멀었남요. 너덜건 사이길로 등성이에 오른 후에 다시 능선을 타기 시작했을 때 웅보가 얼핏 뒤를 돌아다보며 물었다. 그러자 웅보를 앞세우고 가던 사내가 도끼 눈을 하고 찔러보더니 주둥아리 닥치!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웅보는 생김새가 둔팍스러워 보이는 것처럼 성질까지도 대설궂은 그에게 말을 붙여봤자 이득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잠자코 그가 이르는 대로 걸었다. 웅보는 태매산의 허리를 안고 반바퀴나 돌았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들판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영산포 쪽에서 태매산을 넘어 봉황 쪽의 산등성이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능선을 타고 조금 걸어가자 송림 사이에 초막들이 수없이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다. 웅보는 그곳이 대부리가 이끄는 창의대의 둔영이라는 것을 알았다. 능선을 내려가자 총을 맨 창의병들이 여기저기에서 비에 젖은 옷을 말리거나 총기들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웅보는 총뿌리를 등짝에 바짝 들이대고 둔영에까지 데리고 온 둔팍스러운 젊은이가 이끄는 대로 큰 소나무 밑에 초막에 이르렀다. 초막 옆에 나무에는 징이 걸려 있었다. 그 초막 앞에 장십장의 수종사원 서거칠이가 서 있다가 웅보를 알아보고 내달아왔다. 웅보도 언젠가 대부리와 함께 집에 온 적이 있었던 서거칠이를 알아볼 수가 있었다. 아니, 여기는 어쩐 일이시던가요? 뜻밖의 웅보가 그들의 둔영에 나타나자 서거칠은 너무 놀랐다. 그때 초막 안에서 짝귀가 나오다가 웅보를 발견하고는 놀란 얼굴로 멀뚱히 바라보고만 서 있었다. 어쩐 일이 있는단가요? 웅보가 초막 가까이 이르자 짝귀가 물었다. 아이고, 내가 찾아오기는 제대로 찾아오겠구만요. 웅보와 짝귀는 나이가 같았으나 서로 존댓말을 썼다. 무슨 일이 생겼소? 짝귀가 다시 반가움보다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물었다. 아이고, 아우 좀 만나려고 왔구만요. 그러면서 웅보는 덮어놓고 초막 안으로 들어섰다. 짝귀와 서거칠이도 따라 들어왔다. 그러나 초막 안에는 대부리는 없었다. 내 아우는 어디 있소? 지가 곧 이리로 모셔올 거요. 서거칠이가 초막 밖으로 뛰어나갔다. 옷이 흠씬 젖었구만요. 아이고, 새벽부터 비를 맞았구만요. 그나저나 아우를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로구만요. 웅보는 너무 지쳐 초막의 풀섭 위에 허물어지듯 앉으며 말했다. 그때 대부리는 다른 초막에서 간밤에 그의 대원들이 부름의 박초시 집에서 붙들어온 양만석이를 문초하고 있었다. 잠자리 옷바람으로 붙들려온 양만석은 사지를 결박당한 채 초막의 한가운데 꿇어 앉아 있었다.
그는 지친 모습으로 속눈을 뜨고 대부리를 바라보았다. 대부리는 양만석을 알고 있었으나 양만석은 대부리를 알지 못하였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시는 거요? 양만석은 태매산에 붙들려온 순간부터 똑같은 말을 여러 차례 되묻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를 잡아온 사람들이 창의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터였다. 내 놈은 일진의 사찰이 아니냐. 일진의 사찰이라는 자가 여기에 붙들려온 연유를 모르겠다는 거냐? 대부리 옆에 있던 천주아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책하였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양만석이가 눈심지를 빳빳하게 세우며 따지듯 물었다. 우리가 무엇 땜시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 아느냐? 한동안 잠자코 앉아서 양만석이와 천자근의 말을 듣고만 있던 대부리가 꾸짖었다. 대부리는 날이 밝고 비가 멎어서야 양만석을 처음 대면했다. 그는 양만석을 보는 순간 그의 아비 양진사의 얼굴이 떠올랐고 한때 그의 비자로 있을 때 대신댁 송아지 백정 무서운 줄 모른다는 푼수로 보수세를 받아내느라 근동의 가난한 농군들을 못살게 굴었던 일이며 영산강에서 목대잡이를 하면서 양진사의 비행을 도와주었던 일들이 치욕스럽게 떠올랐다. 내 놈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냐? 대부리가 묻고 있는 말에 대답을 않고 있는 양만석을 향해 천좌근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대부리가 미리 그의 대원들에게 양만석에 대해 매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놓았는지라 천좌근은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처음부터 손질은 하지 않았다. 나야말로 당신네들이 무엇 때문에 싸워 피를 흘리고 있는지 모르겠소. 양만석이 또렷또렷한 어조로 말하였다. 무엇이 어쩌? 내 놈들이 이 땅에 외놈들을 끌어들였기 땜시 외놈들로부터 내 땅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지 않느냐? 성미급한 천좌근이가 양만석을 걷어찰 기세로 벌떡 일어서며 쏘아붙였다. 그러나 천좌근은 양만석을 노려보기만 했을 뿐 발길질은 하지 않았다. 우리 일진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케 하고 관기숙청과 시정 개선을 희망하는 데 있어. 따라서 우리나라의 독립은 일본 정부에 의하여 보장을 받으며 우리나라의 시정은 일본 관리에 의하여 지도되어야 하오. 양국은 이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은 우리나라의 독립보호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오. 일본은 선진 선각국인지라 우리가 마땅히 본받을 만한 나라이며 동양의 평화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오. 선각국인 일본의 지도에 순거하여 새 문명을 진보시키고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가하거늘 우방의 성심에 신뢰함이 없고 헛되어 의심하며 맞서 싸우는 것이 어찌 득책이라 할 수가 있겠소. 일본을 의심하여 맞싸운다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경거망동이라 일본과 맞싸우면 종당에 가서는 망국을 자초하게 될 것이 분명하오. 우리 일전에는 동양의 시국을 감하여 독립보호와 강토의 유지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이오. 그것이 어찌 잘못이란 말이오. 양만석이 훈계조로 긴 말을 늘어놓았다. 대부리가 생각하기에 양만석은 일본과 손을 잡지 않으면 이 땅의 독립이 어렵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음이 분명했다. 얼핏 듣기에 그의 조리 있는 말은 이치에 맞는 듯 싶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양만석이가 외놈들의 비열하고도 간교한 속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내 놈은 외놈을 지나치게 믿고 있구나. 대부리는 한심한 눈으로 양만석을 보면서 탄식했다. 양만석이처럼 똑똑한 젊은이가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것이 아깝게 생각되었다. 배웠다는 놈들은 모두 친일파가 되어서 일본을 제 조상 떠벌듯 하고 있으니 큰일이로구나. 지금 이 판국에 친일파가 어디 있으며 배일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을 합해도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늘 친일파다 배일파다 하고 분당을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누가 우리 일진애를 친일파라고 합니까? 우리는 친일파가 아니라 우방과 교제하여 이 나라의 안녕과 향복을 유지하자는 것이오. 부디 세계의 대세를 관찰하고 우리나라의 정형을 바로 보도록 하시오. 대부리의 한탄에 양만석이 되레 그를 설득하려 들었다. 대부리는 양만석과 말로 따졌다가는 득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